레고랜드 사태 있었고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크레딧 이벤트들은 항상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을 때 2008년도에 다들 걱정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게 생길까 봐. 레고랜드 때는 사실 좀 그 걱정이 되게 컸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자회사가 격되는 그런 회사가 부도를 낸 거기 때문에. 근데 국가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해왔었던 정책들을 싸그리 다 끄집어내서 그걸 일시에 갖다 쏟아부었거든요. 새마을금고 때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잘 되겠지 라는 안심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때도 잘 마무리됐었고, 태양건설 때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저희가 1년 내내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담은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눈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1월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1회차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난 한 해를 리뷰하고 앞으로는 어떨지 전망해 봤는데요. 이번 주 대담한 투자 주제는 바로 채권입니다. 올 한 해 채권 시장 전망,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 운용 부문 권태우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정책금리는 뭐고 기준금리는 뭐고 채권금리는 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대담한 투자 영상으로 채권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책금리가 있고 뭐 기준금리가 있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책금리와 기준금리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금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의 금리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 같으면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정책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라는 것은 사실은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끔 코스피 지수와 같이 국고 3년 금리에 대한 것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국채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차용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서에 대한 그 금리인 것이고요. 국채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증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라는 것은 그래서 만기가 3년인 우리나라의 한국에 돈을 빌려준 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증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돈을 빌려주면 국고 3년의 금리에 대한 그 금리를 저희가 이자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쉽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에 핫했던 금융 이슈를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떤 이슈 있었나요? 저희 금융시장에서 지난 이슈라고 하면 저희 11일에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던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한은 금통위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들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 간담회에서 총재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님의 발언들은 다소 매파적인 톤으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지난 12월에 미국 FOMC에서 8월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층 키웠던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창용 총재는 시장이 향후에 금리 인하 기대를 가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작년 내내 들어가 있었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이를 놓고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이미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를 상당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총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향후 6개월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추가 인상에 대한 문구는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6개월 동안은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조기 인하 기대가 식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쉽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어찌 보면 이창용 총재님의 스탠스는 과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금리나 관련된 힌트를 얻고 싶어 했던 게 이제 시장의 기대였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실망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딱 금통위 결과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금통위가 있었던 11일 이후부터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하는가에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의 2024년 채권시장 전망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2024년 올 한 해 전망에 앞서서 간단하게 작년 한 해 채권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책금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금리 흐름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했던 것 같거든요. 2022년에 금리가 크게 오른 후에 2023년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했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작년 요맘때 2023년 채권시장 전망을 하면서 2023년 중에는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채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혹은 2023년에는 채권의 수익률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다고 유튜브나 다른 여러 자리 전망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주 틀린 전망은 아니었긴 한데 또 그렇다고 딱 맞는 그런 전망은 또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 전망과 달랐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시장 금리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기존 전망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해 전체를 전망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지난 연초에 짚어주셨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먼저 그 차트를 보시면 연초 대비 연말 금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저희가 정책 금리를 한 번 인상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금리는 25bp 상승했는데 다른 구간 금리들은 전체적으로 금리들이 50배에서 60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3년 정도 만기되는 그런 채권의 수익률은 대략 4에서 5%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긴 만기의 구간은 7에서 8% 정도 연으로 수익률이 꽤 좋게 나왔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전망했던 그런 전망치에 부합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은을 포함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저희가 전망했던 대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정책금리 인하는 없었는데 채권 수익률은 괜찮았거든요. 그럼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채권 수익률은 왜 좋았던 건가요? 금리 플로우 차트를 좀 보실게요. 금리 흐름을 보면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금리가 상승하다가 11월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3에서 4월까지는 미국 저축은행 문제 등으로 해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수 있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 하반기에는 페드가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다. 그런 레토릭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7월에 페드가 정책 금리를 되려 5.5%로 인상을 하고 하이어 포 롱거, 즉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미국의 이제 국채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11월 초까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11월 초에 특히 이제 미국채 수급 우려가 해소되고 페드가 반대로 예상과 달리 도비시하게 해석이 되니까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1년 중에 특히 하반기에 채권 성과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11월, 12월에 금리가 급락하면서 1년의 성과가 그 2달 동안 다 나오는 그런 흐름을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랬던 국채 금리가 다시 약간 고개를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고요. 국내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2022년이 좀 힘들었어요. 2022년 말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신용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2023년에는 어땠나요? 크레딧은 2022년 하반기 말씀하신 대로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크게 신용채권 시장이 위축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되돌리면서 연초부터는 이제 강세 추세가 지속되다가 차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폭 반등한 후에 다시 정체되는 흐름으로 1년을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제 민간 평가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행하게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는 사실 조금 부침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표금리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 차트상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연중에 또 그런 부침들 중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뉴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책 당국이 빠르게 대응이 나서면서 다행히 위기 국면으로는 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 2023년을 달려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대응 덕분에 다이나믹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미국이 정말 정책 금리를 인하하긴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작년에 그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그대로 올해로 이어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시점은 하반기쯤 네. 현재 시장 컨센은 6월 정도인 거로 보이고요. 올해 중에 3번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미국 1년 금리가 4.8% 정도 되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5.5%고요. 그러면 그 인하하는 정도를 지금 사전에 미리 전망을 하고 반영시키고 있는 건데 일부 글로벌 IB들 중에서는 3월에 당장 다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3월에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고 시장의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떨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고 3년 금리가 3.2%에서 3.3%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현재 3.5%입니다. 같은 논리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번 인하 정도로 예상하고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금리를 가장 먼저 인상을 했고 작년에 미국이 4번 올릴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번밖에 안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수차례 앞으로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난 후에는 금리를 다시 내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인하할 것인지는 경기의 흐름을 앞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할 내용이고요. 저희 베이스 시나리오는 일단 하반기 2회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보면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이 관찰되기보다는 물가 둔화세 확인되는 와중에 그렇게 경기가 빨리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미국 고용시장도 빠르게 식진 않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최근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반기 금리 인하 조금 미국이랑 물론 보조를 맞춰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사실 경제가 이제 과열이 되면 정책 금리를 올려서 이제 경제를 쿨다운 시키는 것이고 경제가 침체가 오면 반대로 정책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통화 정책의 목적인데요. 네. 물가가 경기 흐름과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어찌되었건 물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책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빠르게 경기가 하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고용은 일부 둔화 조짐이 실제로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인데요. 네. 저희가 매크로를 볼 때 통상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필립스 곡선이고요. 하나는 이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네,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요. 보시면 세로축이 구인 수요로 보시면 되고 가로축이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곡선이 주황색 실선처럼 구인 수요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빨간색처럼 변해서 실업률이 상승하기 직전에 임계치까지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마도 11월, 12월 FOMC에서 스탠스가 도비시하게 변한 것에는 아무래도 이런 원인도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경제를 측면에서 봤을 때 하느니 지난 11월 말 금통위에서 2024년도 올해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겠지만 하반기가 되면 건설 투자나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점들로 미뤄보면 향후에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경제 방향 자체는 둔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올해 전체적인 경제 그림은 상반기에는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물가는 점차 안정화되다가 하반기에 완만하게 경기가 하강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연착륙 세 글자로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은 내년 하반기쯤에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하늘이 먼저 움직이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먼저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도 인하하는 횟수도 이제 미국하고 거의 보조를 맞춰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금리 차가 또 너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제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 미국 통화정책 방향, 국내 통화정책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에 투자에 대한 정말 다각도로 고려할 게 너무 많은데요. 국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다른 요인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물가라던가 통화정책이 시장을 끌어가는 메인 팩터였는데요. 지금까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는 채권 시장 수급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정부의 예산안이 작년 9월에 나왔고 작년에도 2023년도 그랬지만 2024년도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도 작년 대비해서 11조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공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WGBI 편입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 전용 국채 발행 제도라는 것이 올해 실시가 됩니다. 네. 먼저 WGBI 편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WGBI는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글로벌 국채 지수이고 많이들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 쪽에 MSCI 지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 규모가 약 2.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인덱스에서 한국의 비중이 대략 2%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약 500억 달러, 60조 원 이상의 돈이 한국채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미 상당 부분 이 편입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온 자금도 있을 거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채권 시장의 외국인 보유분이 230에서 약 한 2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시차를 둔다고 해도 상당한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도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WGBI 그러니까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탈락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올해는 정말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3월에 WGBI 편입을 트라이했다 저희가 탈락했어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오퍼레이션 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제약이 되었는데 그게 2023년 6월에 한국 예탁원이 클리어 스트림이나 유로클리어 국제 이제 예탁 결제 시스템 기구들과 협약을 맺고 결제 업무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2023년 9월에는 되겠구나라고 시장에서 전망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만 가지고 선정이 또 안 됐었고요.
올해는 이 업무들이 좀 진척이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24년 9월에는 WGBI 편입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WGBI 편입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변수일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9월엔 과연 정말로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엔 개인 투자 전용 국채 발행제도 여쭤볼게요. 이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뭔가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제도이기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장기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작년에 유독 개인들이 절세 목적으로 국채 매수가 많았습니다. 과거 네. 금리가 낮았을 때 발행된 채권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요. 이자 소득세는 이제 채권의 YTM에 부과되는 것이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이표에만 부과되다 보니까 과거에 발행된 낮은 이표 채권들이 개인들이 절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들의 수요들을 발맞춰서 정부에서 개인들도 국고채 10년 만기 그리고 20년 만기물에 대해서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개인들도 국고채 입찰 때 장기 국채를 이제 낙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국가에서 보증하는 초장기, 그냥 10년, 20년 만기 예금인 셈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매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 커요. 가상금리도 주고 네. 복리 혜택도 주고 그래서 금리상으로는 혜택이 좋은데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 차익도 노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채권 수요가 절세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 전용 국채 제도는 매입 한도가 연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고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그런 거액자산가들이 투자하기에는 1억이라는 한도는 좀 작아 보이긴 하죠. 그러네요. 그렇긴 하지만 개인들이 발행시장에 참여해서 지금 발표로는 뭐 올해 1조 원이 배정되어 있긴 한데 일정 부분 이쪽에서 물량이 소화가 되면 어찌됐건 수급 측면에서는 플러스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기간의 예금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수급 요인적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채권 투자 저변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채에 관심을 갖고 자산 배분의 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올해 채권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올해 금리는 어떤 경로를 그리게 될지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정책금리 인하 내러티브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가겠지만 그 내려가는 경로는 뭐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굴곡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드 커브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들 때문에 장기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가면서 커브가 플래트닝 된다고 하죠. 눕는다고 하는데 플래트닝 압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는 하반기가 되면 다시 이제 단기 쪽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서 스티프닝 압력이 강해지는 이런 금리 경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장기 금리가, 하반기에는 단기 금리가 더 내려가는 흐름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크레딧 채권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국내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이 결정이 나기도 했고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크레딧 채권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걱정을 차치하고서 단순히 생각해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부도율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회사채 금리는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그럼 크레딧 채권도 올해 투자할 만한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우려가 크죠. 네. 만약에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에 이제 건설사 워크아웃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저희 전망대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부동산 쪽도 이제 조달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우려들도 좀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다소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랑 신용채권 간의 가격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빌린 돈을 못 갚을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네.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을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옥석가리기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채권 투자자가 기업을 보는 관점은 주식에서 보는 그 성장이라는 관점보다는 안정입니다. 네. 당장 이익이 나진 않더라도 담보가 될 자산이 많아서 재무적 융통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수한 기업, 그리고 모회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능한 이런 기업,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가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채권들은 금리가 되려 내려가게 되고요. 반면에 이익은 나지만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그리고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이 좀 없는 소규모 기업,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발행금리가 이제 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나 초기에는 보통 고등급 채권, 트리플 A 등급 정도 채권들은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저등급 채권들은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초기에는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등급 채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고금리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게 해서 이제 수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부동산 우려의 근원에는 이렇게 역시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옥석가리기가 중요할 한 해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책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관련된 우려들도 진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채권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직접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직접 채권을 매수하는 게 재작년부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채권은 주로 이제 장외에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이 장외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HTS를 통해서 주식처럼 장내에서 채권을 이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창구를 통해서 나온 채권은 채권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금리 혹은 내가 원하는 등급에 혹은 내가 원하는 만기에 종목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찾는다 해도 수수료가 좀 비싸거나 아니면 원하는 금리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채권을 비싸게 사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세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직접 투자보다는 비용 측면이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측면에서 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간접 투자라고 하면 펀드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채권형 펀드도 정말 많잖아요. 어떤 펀드 고를까요? 잘 고르는 방법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목적하고 니즈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미래세 자산운용의 채권형 펀드들도 많고요. 주로 구분을 하자면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만기별로 선택도 가능하고, 네. 국공채에 투자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크레딧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많이 빠질 것 같다, 즉 채권 시장이 크게 강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는 경우에는 장기 채권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듀레이션이 긴 펀드가 유리할 수 있는데,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높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에 대한 위험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나는 금리 등락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이자 수익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듀레이션이 낮은 단기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채권이 위험하다, 부동산 리스크 많은데 크레딧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국공채형을 그리고 선택하시면 되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국내 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해외 채권형 펀드도 저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또 투자에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니까 듀레이션이 긴 펀드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아까 금리 경로 전망 말씀하실 때는 하반기에는 단기 금리가 더 내려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단기 채권형 펀드를 매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떤가요? 올해 전반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펀드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한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더 내려가면 단기 채권형 펀드를 매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내려가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듀레이션이 1인 펀드가 있고 듀레이션이 5인 장기형 펀드가 있다고 하면 단기 펀드가 장기 펀드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려면 단기 금리가 사실 5배 이상 더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얘기하면 장기 금리가 0.1% 하락했다고 하면 단기 금리는 0.5% 이상 하락해야 두 펀드의 수익률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더라도 듀레이션이 너무 짧은 펀드는 뭐 사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경로 전망상에 장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반기 중에는 이제 단기부터 장기 채권까지 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장기 펀드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가 되면 이제 중기나 중장기 펀드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알차게 꾸려 가시려면 시기별로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우리가 잘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한 해 포트폴리오 알차게 잘 꾸려 나가시려면 시기별로 어떤 채권에 투자할지까지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권태우 팀장님께서 정말 많은 정보들, 많은 꿀팁들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기 전에 저희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권태우 팀장님이셨습니다. 자, 대담한 투자 저희 마치기 전에 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대담한 투자 이벤트 해? 네, 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서 투표,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글 폼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푸짐한 경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컨텐츠를 시청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살짝 꿀팁을 하나 얻어왔는데요. 커뮤니티 탭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담한 투자 게시글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꼭 이 내용 기억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